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학회하고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대담 시리즈입니다. 탈진실사회 보수진보를 넘어라는 대담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죠. 테크놀로지 변동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걱정,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는 또 주장, 거기다가 불과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또 아주 중요한 지금 의제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텐데,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따져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소득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이냐, 효율적인 것이냐, 의도한 효과가 날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고 그 비용은 누가 낼 것이고, 따져봐야 될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좌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도 해오시고 실험도 해오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신 이원재 대표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걸 보편성이라는 원칙으로 설명을 하고요. 조건 없이라는 걸 무조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원칙들도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기본소득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약해서 보면은 국민이 5천만 명이 있다고 그러면 모든 국민한테 빠짐없이 모든 개인에게,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다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냥 지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 제안이 왜 나오게 됐느냐? 사실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본소득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든지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이렇게 테슬라나 페이스북 이런, 사실은 이제는 굉장히 성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그러나 한때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이었던 이런 기업들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다루고 있는 기업가들이 이 주장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는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을 안정적으로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면서 그걸 대가로 해서 뭔가 노동을 하도록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 경제를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이 기업가들의 진단인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일자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사라질지 어떨지 아직 전망을 하긴 어렵지만 확실하게 엄청나게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이게 나중에 사라지는 방향으로 기술 트렌드를 보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 기업가들이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사실 이분들을 구제할 수도 있어요. 기존의 자본주의에서 생각하던 것처럼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고용 무능력자라고 보고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짜온 게 이제 사실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이 기업가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그렇게 이 상황을 관리하기에는 불안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가려내서 도와주려면 엄청나게 큰 국가의 행정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다 감당하느니 그냥 모든 사람에게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그냥 보장해주는, 조건 없이 보장해주는 게 더 단순한 것 같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소득을 가져야 이 기업들도 물건을 팔 대상이 생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기업가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에 일자리가 더 이상 안정적인 소득의 원천이 되기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기본소득제의 첫 번째 좀 대두되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나오는 논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붙이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런 국가들은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복지제도를 도입을 하고 발전시켜온 나라들이고요. 특히 이제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모범적인 제도를 갖춘 걸로 일컬어지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 지금 이미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앞선 제도를 실험을 하고 논의를 막 한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복지제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20세기적이고 21세기 이후에 앞으로의 환경에서 잘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사실 가장 복지가 앞서 있는 나라들에서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고, 그 배경을 짐작을 해보면 과거에는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이니 건강보험이니 하는 이런 사회보험을 보장을 해줌으로써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됐을 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줬었는데, 플랫폼 시대가 되고 노동이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그런 보장 제도들이 작동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그렇게 될 거란 짐작이 아니라 지금 이미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이 너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기본소득제처럼 아예 조건 없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논의가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혹은 비판적인 의견을 서로 다른 이유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죠. 양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현재 대표님이 지적하신 그런 미래 상황의 변화, 그런 것이 충분히 예견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또한 좀 너무 먼 얘기이기도 하고, 또 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적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구에게나 다 준다,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보편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보편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차별성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건강보험에서 아픈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제공을 하죠. 이런 보편성이 되는 것인데, 아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소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 무차별성 원리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효과성도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여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불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더라도 이게 무차별적으로 했을 때 이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마크 저커버그 같은 예를 많이 들면서 기본소득 얘기했던 건 맞는데, 이분들도 다 들어보면 미래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이란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를 논의하기는 너무나 성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핀란드랑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예요. 핀란드 같으면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장기 실업자에게 한해서 이제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주지 않고 일단 한번 줘보는 건 어떻겠다,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효과성, 우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성도 없고, 이런 제도를 지금 논의하기보다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란드 말씀하셨지만 스웨덴은 전혀 기본소득 논의를 안 하거든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개혁을 해서 이제 변화하는 세계에 이제 적응해 가고 있고, 덴마크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나오는 그 기본소득 논의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이 좀 있다라고 봐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말씀 한번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한 어떤 공약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에 또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수많은 비용을 글로 끌고 가게 되면은 오히려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좀 위축시키거나 발전할 수 있을 거를 발전하기가 어렵게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이제 복지국가주의자인 저로서는 뭐 지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존의 복지 국가 혹은 복지 제도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효율성이 너무 낮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를 말씀하셨고요. 뭐 저희 이원재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송 교수님 의견까지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 예, 지금 뭐 저는 뭐 그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반대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했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까봐 우려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선 먼저 경제학자인데 주로 이런 토론이 나오기 힘든데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운동가, 사회학자, 정치학과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쁜데요. 하지만 제가 그 복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이 논의에서 그 경제학적인 시각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사회 논란에서 굉장히 중요해도 불구하고 너무 없어서 그 경제 원론적 입장에서 뭐 높은 이론도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경제학자의 의견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 사이드에.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일단 지금 뭐 제가 오늘은 뭐 이재명 그 지사의 그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다기보다는 그 액수가 제 생각엔 제가 너무 통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학자라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평가하는 거는 학자라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캠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제가 지향하는 곳, 앞으로 가야 될 기본소득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거대한 크게 개편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 점에 추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제가 숫자 예를 들어가지고 차차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쉽게 첫째는 혜택만 봤을 때는 제가 그 이 대표님 의견에 충분히 굉장히 크게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든지 그 조건부로 주면 인생이 짜증나거든요. 불편하고. 그래서 무조건을 준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 혜택에 집중해서 하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려요. 이렇게 거대한 사업은 항상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논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몰아줄 건가 다 줄 건가, 그 혜택의 보편성과 동시에 얘기해야 되는 게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거 좀 강조하고 싶고, 세트로 논의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렇게 봤을 때 재원의 양은 기본소득이 일반적인 조건부 복지제도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시각이 달라요. 세금이 많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이 걸었다가 다시 주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 많이 걷어도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세금을 많이 걷는 과정에서 세율이 올라가면 인센티브가 저하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내 노력에 따라서 만약에 소득이 결정된다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정부가 20% 뜯어가면 내 노력에 반응한 정도가 80%를 줄어듭니다. 세율이 50%로 올라가면 내 노력에, 내 가처분 소득이 반응한 정도가 50%를 줄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노력할 인센티브, 저축할 인센티브, 축적할 인센티브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의 크기 자체가 줄어듭니다. 국민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올해 조사의 효율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행 세제를 유지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의 효율 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늘릴 위험이 많다. 그래서 이 각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소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금을 걷는 방법을 효율 비용, 조세의 효율 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워낙 엄청난 개혁과 구조 변화를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 사회가 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세 효율 비용이 너무 크다는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뭐 이제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첫 단계에서도 지금 뭐 30 몇 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재원을 동원하는 게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도입한다고 하면 그 재원을 얘기할 때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비용입니다. 세정 당국도 있어야 되고 가서 사람들 뭐 탈세 안 하는지 뭐 추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수재민들에게 어떤 담요를 사다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담요를 사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그 공무원들이 담요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요 업체를 알아봐야 되고 업체 안에서도 또 이렇게 뭐 입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해요. 또 구매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전달하려면 이 담요를 택배회사한테 불러서 뭐 갖다 줄 수도 있고 공무원이 직접 갖다 줄 수도 있는데 그럼 공무원을 늘려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세금을 걷어서 담요, 수재민들에게 가는 담요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서 아니 그러면 재원을 많이 조달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반박을 하세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소득제는 이런 과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세정 사이드에서는 있죠.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둬야 되고 그 비용은 있지만 뭔가 구매해가지고 전달한다거나 또는 뭐 그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 행정비용의 반 정도가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한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선별 비용이 없고 그렇습니다. 복지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을 피해갈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인 피해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의 재정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세든 뭐 법인세든 뭐 재산세든 그 세금을 매겼을 때 생기는 우리 사회 경제적 비용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일을 더 하고 덜 하고 하는 이런 비용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재정 사이즈가 크면 경제적 비용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다른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표님은 기존의 복지 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죠? 선별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복지 전달 체계 그렇죠. 비효율성도 있어서 그래서 기본소득은 그런 게 없으니까 더 효율적이다. 네. 근데 아까 양 교수님은 기본소득이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경제 전체를 보면은 기본소득도 사실 보편적인 거죠. 완전히 무차별적인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재원 조달을 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 사이드에서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더 내거든요, 이걸. 재정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재원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체적으로 드는 첫 번째 행정비용, 두 번째 경제적인 결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걸 이제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제 관료제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뭐 그거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수재민에게 이제 뭐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고 아니에요? 담요를 전달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수재민한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재민이 아닌 훨씬 더 많은 국민에게도 수재민에게 가는 돈을 똑같이 정액으로 주는 데에 대해서 이제 비효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근데 제가, 받는 동시에 다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산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드냐. 이제 그래서 10,000원씩 하더라도 뭐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6조 원이 드는 거고 1년에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해도 60조 원이 드는 것인데, 이렇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뭐 불완전 노동자라든지 뭐 수재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걸 또 가려가지고 하는 돈이 많이 드니 그냥 전체 국민에게 다 줘버리자라는 그 논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60조 원이 안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60조 원 든다는 계산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단순한 모델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세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모든 사람의 소득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가운데보다 조금 더 버는 분들은 조금씩 더 내야 돼요. 가운데보다 조금 덜 버는 분들은 조금씩 더 받게 돼요. 왜냐하면 30만 원 들어오는데 합이 30만 원이 되려면 모두가 똑같이 30만 원 내는 게 아니라면 더 내는 사람, 덜 내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저는 지금 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30만 원 기본소득이 들어오는데 나는 돈 조금, 월급 좀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35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제도는 30만 원을 다 합친 어떤 덩어리를 정부가 가져가서 그걸 누구한테 줄지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를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제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덜 버는 사람이면은 30만 원 받는 거지만 뭐 10만 원만 세금으로 나가니까 나한테 20만 원 생겨요. 내가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이면은 뭐 30만 원 들어오지만 50만 원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이 빠져요. 이런 제도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조세 효율 비용 두 분 다 제가 말씀드린 비용을 말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송강호하고 이성균이 있는데 조건부 그 복지제도는 이성균한테 8만 원을 내라고 그런 다음에 송강호한테 8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죠? 이거에 가깝고 마이너스 소득세로 가깝고 기본소득세는 어떻게 한 거냐면 송강호한테도 8만 원 주고 이성균한테 8만 원 준 다음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성균이 18만 원 내는 16만 원 내는 제도입니다. 두 개를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요.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없다 그러면, 두 개의 제도는 동등한 제도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네트를 받는 게 똑같습니다. 애프터 텍스 인컴이 양쪽이 똑같아요. 그게 이제 동등성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도 안심소득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비용을. 이성균이 똑똑하다 그러면 8만 원만 내가 세금을 내가지고 송강호한테 주는 거나 16만 원 내고 8만 원 받는 거나 똑같아요. 앞에 선별적인 제도에서는 이성균이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8%만 내면 돼요. 세율. 근데 뒤에 제도에서는 16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의 16%를 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 저희가 경제학자가 중요하는 거는 소득세율이 8%하고 16% 했을 때 내 노력과 저축과 투자의 강도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입니다. 저는 지금 8만 원인데 16만 원에서 16만 원이 너무 많으니까 반다는 게 아니에요. 세율이 이렇게 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소득 생산 활동을 줄일 수 있다. 축적 활동을 줄이고 여기서 굉장한 비용이 발생했더니 경제학자들이 서로 싸워. 이 비용이 크다 작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얘기하면 저 친구도 경제학하니까 신자유주의니까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들을 모두 다 이러한 비용에 아까 얘기한 조세의 인센티브 비용, 효율의 비용의 존재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요. 진보들은 작다고 그러는 거고 보수는 크다고 과장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뭐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조세를 어떻게 하는 게 다르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0조를 거두면 최소한 전 20조는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은 100조 거두면 150조, 200조 날아간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수 쪽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용이 아닌 조세의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많은 세금을 필요했을 때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의 선별적인 제도에 비해서 필요 이상의 비효율성을 국민소득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하루 종일 서핑하는 친구도 기본소득 줘야 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여기 경제학자가 노동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똑같은 돈을 줬을 때 또 아까 얘기한 노동 공급을 줄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아까 혜택의 비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인센티브 말고도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세율을 올렸을 때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서 국민 소득이 줄어드는 이 비용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비용 개념이 지금 막 교차하고 있고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무차별성 때문에 생기는 낭비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생각을 하면 지금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개념이라서 지금 이제 양 교수님 말씀하시는 무차별 복지라는 거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익숙한 선별 복지, 보편 복지. 근데
기본소득은 보편복지 정도가 아니라 무차별복지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기존의 복지는 아까 건강보험은 예. 보편적인 거 아니잖아요. 예, 건강보험이 산별적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면 소득 구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죠. 그런데 아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 아까 뭐 수재민도 아닌 사람에게, 뭐 재난이 코로나 때 온지도 않은 사람에게 다 준다면 무차별적으로 주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은 이거를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매달 현금을 얼마씩, 자동차 사고도 뭐 요즘 자주 나니까 뭐 위험성이 높아졌으니까 하면서 그냥 다 계속 준다면 이게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재정 소요가 많이 드는 이유가 무차별성 때문에 생기는 거고, 굉장히 상당 부분 낭비적인 것이다. 세금 구조 문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세금 구조를 따져봤을 때, 뭐 토지에서 토지 분내에서 뭐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던, 아니면은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던, 지금의 세금 구조의 불균형이 어쩌면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보유세까지 이제 늘어나면 등록세 취득세는 가만히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재산가들의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토지세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믿음이 매우 효율적인 세원이기 때문에, 예. 그쪽은 늘려도 다른 OECD 국가 평균하고 빗나가도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과감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다음에 소득세, 특히 하층 저소득층의 소득세는 복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지금 세율 구조로 몽땅 다 부자들에 내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작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봤더니 상위 5% 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한 25% 정도 가져가고 전체 소득세의 한 64% 정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집중됐다고는 하지만 소득의 집중도보다 세금의 집중도가 더 높은 셈이죠. 그래서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보다, 그러니까 저소득자의 세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원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적게 걷고 있는 세목이 있다면 소득세 파트, 그다음에 소비세 파트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사회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라고 하는 그 세목도 사실 우리가 좀 적게 걷고 있어요. 근데 요 파트는 이제 아무래도 뭐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연금보험료가 오르고 하면서 이제 사회보장세 쪽은 좀 올라간다고 치면, 결국은 소득세와 소비세 파트인데, 그 소비세 중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낮죠. 유럽 같으면 보통 20에서 25%가 부가세율인 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10% 정도니까, 네, 낮은 게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부가세 쪽이 좀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파트도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지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또 부자들을 더 걷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굉장히 누진 구조가 높은 우리나라이고 면세자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율을 높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 명목 소득이 증가해도 이게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 고율로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소득세는 명시적인 세율을 높이지 말고 가만히 두는 것,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이제 세금 내는 납부구간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좀 고율의 세율 쪽으로 이렇게 상향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적절히 세수가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빨리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된다면 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파트가 중요한 세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소득세를 지금 한 푼도 안 내는 분들 한 37%? 그 정도. 예, 그러니까 10명에 4명은 소득세를 전혀 안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데서 재원을 좀 끌어오고, 그다음에 소득세는 지금 상태로 유지만 하더라도 좋겠다. 그러면은 기본소득 세원을
소득세나 재산세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절로 반대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진짜 가능할까? 뭐 세금 내고 받으니까 뭐 가능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작년 10월달에 2,500명을 상대로 이제 증세 인식, 기본소득 관련 증세 인식을 조사한 게 있는데, 복지 증세랑은 좀 다른 재미있는 결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복지가 20% 늘어난다. 그랬을 때 얼만큼 더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했을 때 늘어나는 게 뭐 그 20%더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조건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상관없이 그냥 한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내가 더 낼 의사가 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받는 액수에 비례해서 추가로 내겠다는 그 세금액이 좀 비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책적으로 쉬울까 했던 건 뭐냐면, 30만 원, 월 30만 원 기본소득이면 1년에 한 30만 원 더 낼게요, 이렇게 답을 하고요. 35만 원이었던가? 그다음에 50만 원, 월 50만 원 기본소득을 받을 때는 월 한 1년에 58만 원 정도 더 낼게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한 10% 더 낼게요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즉 뭐라면, 기본소득을 통해서 뭐 받을 거는 예상하더라도 내 돈에서 당장 어떤 식으로든 세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세금 올려갖고 뭐 세금 신설하든 올려서 기본소득 하겠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받는 건 좋아하니까 주면서 뭐 국채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다른 재정 지출을 줄이든지,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 하면서 뭐 F-35 도입기 예산을 삭제하듯이 다른 쪽에서 축소하면서 기본소득 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하거나 하는 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 꼭 고지고대로 좀 세금 올려서 할 거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채나 하여간 이 빚을 늘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정치적인 그게 가장 선택 큰. 때문에. 예. 예. 이원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세제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에 사실 다 관련이 되면서 세제 개혁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결국은 이제 소득세 세원 넓히는 문제인데요. 물론 재산세 세원도 넓힐 필요가 있지만 주로 지금 소득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근로소득 있지만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중하위 소득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국민이 다 납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근로소득세 최저한 기본공제를 없애면은, 그러면 모두가 납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액수에 상관없이, 액수에 과다해, 뭐 기본소득이 10,000원이면 500원을 낼 수도 있고요. 기본소득이 10만 원이면 5,000원을 낼 수도 있고, 액수의 과다에 상관없이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가지 하고요. 이제 부가가치세가 많은 게 좋으냐, 뭐 소득세가 많은 게 좋으냐, 재산세가 많은 게 좋으냐, 이거는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OECD 평균이란 건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부가가치세 굉장히 높습니다. 양재진 교수님께서 옹호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지만 또 어떤 나라든 소득세가 굉장히 주요 재원이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산세 비중이 소득세 비중에 비해서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신 설명들 중에서 뭐 대체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제가 한국의 인센티브 구조를 반영해서 말하자면 그 적응의 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세제를 가지게 됐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제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습니까? 45%입니다.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소득세 최고세율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소득자들의 세금 굉장히 많고, 조세 미달자 40% 가까이 되고, 이런 그러니까 누진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것의 결과, 이 조세의 결과가 뭐냐? 소득 재분배 기능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 이렇게
상위 소득자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었는데 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느냐를 따져보면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원을 아주 좁게 설정해서 최상위 소득자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때리고 그 다음에는 세원을 넓히려는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원이 넓어진다는 거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당연히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세원을 넓히려는 시도를 안 해요. 그거는 뭐 어느 정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정권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율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또 누진성도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실제로 걷어지는 세수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은 없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인기는 있지만 소득 상위자한테나 소득 하위자한테나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세제를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과 같은 이 기형적인 제도가 한국의 인센티브 구조를 반영해서 자연스러운 적응의 결과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역진적인 거는 네. 복지만 봐서는 안 되고 네. 재정 전체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전 지출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지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사실 경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경제 예산 비중이 사실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고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는 뭐 개발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뭐 그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도 국가가 다 깔아주면서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명백하게 역진적이죠. 당연히 대기업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뭐 대기업하고 관련된 뭐 대기업의 임직원이라든지 원래 소득이 높은 분한테 더 어쨌든 이렇게 분배돼서 가는 구조인 거고 그걸 우리가 채택한 전략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금 그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지금 그 세금 구조에서 이제 조세 교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 지출이 좀 왜곡돼 있었던 게 아니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가짜 뉴스는 좀 제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 분배 기능이 없다? 당연히 있죠. 왜 없습니까? 소득세 분배가 역기능이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 보면은 세금 내 거 내고 복지급여 받은 그 가처분 소득의 진위계수는 소득재분배는 점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건 뭐 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뭐 역진적이다 이거 아니에요. 일단 작동한다라는 거. 이게 그 작동이 그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뭐 스웨덴처럼 작동하냐?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안 좋은 것의 상당 부분이 노인을 제하고 보면 우리는 평균은 돼요. 이게 노인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서구는 노인 인구가 많고 연금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들어오니까 가처분 소득이 확 올라가서 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 빈곤율이 워낙 높고 이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도 기본소득이 아니라 노인에게 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경제예산은 재벌을 뭐 대기업을 위한 것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일단 복지비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됐고요. 하지만 이 경제예산이 사실은 서구 같으면 스웨덴 같으면 복지예산으로 실업급여 뭐 직업훈련 이런 쪽으로 가야 될 돈인데 이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만 한계 기업들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게 경제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한 30%가 면세자예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나 한 가지 측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소득 보장보다는 일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말하면 복지 수요를 충족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후적인 소득 보장보다는 일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덜 때는 특히 저소득계층에게 하는 측면이 많아서 이게 좀 그 면세자가 많은 그 전통이 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문화적인 데 있는지 예.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그러니까 데 상세인 거죠. 있는지. 복지가 우리 아는데 조금 저복지였으니까 예, 예. 대신에 면세자가 많았던. 근데 미국이 면세자가 30%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10%, 7, 8% 정도 적다고 할 때. 근데 소득세 최고세율은 우리가 45%인데 미국이 37%인가 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격차는 한국이 그래도 여전히 훨씬 더 큰 그러니까 것이죠. 누진 구조로 따지면 예. 우리가 굉장히 높죠. 예, 네. 예. 이 세금 구조를 봤을 때 소득세나 재산세를 늘림으로써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건자 대표님의 답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본소득 다 지급하고 그 세금 거기서 세금을 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민 계세주의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수단으로 기본소득세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이런 되면은 얘기고요. 지금 소득세 안 재원의 내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소득세 네. 안 내는 분들이 이제 소득 하위자들인데 그분들한테 지급된 기본소득은 세금으로 다시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관한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사람이 소득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소득이 굉장히 낮은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화되고 이러면서 플랫폼 노동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요 돈을 벌고 있는 기간도 이렇게 좀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어떤 소득 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나는 버는데 저 사람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진짜 좀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가능할까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는 세금을 내는 거고 항상 우리는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아마 양재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주의하고도 일맥상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이전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저는 기본소득제가 꽤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소득세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낮은 정도의 기본소득세를 도입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소득세를 내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되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도입된 많은 그 조세 감면제도,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거 좀 정비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이제 토지와 관련된 세금 쪽으로 가면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토지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근로 인센티브를 많이 떨어뜨리고 뭐 창업 인센티브 떨어뜨리는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교정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 도입의 혜택을 받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세정 가능성, 뭐 우려 이런 것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효율성 얘기로 넘어가시죠.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나라든지 조세 구조는 정치적인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그런 경제 구조의 산물이고 조세라는 게 이렇게 정치적인 그 알력 속에서 진화하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했죠. 조세 구조를 바꾸기 정말 힘듭니다. 가처분 소득하고 시장 소득하고의 갭은 지금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50대. 결국은 그 조세를 더 걷기가 힘들고 기존 세제에서 조금씩 더 걷는 것만이 현실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높고 조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뭐 최소 수혜자한테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조세 제도라든지 복지 제도를 다 하면 뭐 조금 요새 많이 나오지만 둘 다 동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몽땅 다 뚫려고 치면 근데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기존 제도에서 세율 조금씩 올리고 이게 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네. 자, 이제 조세 저항 얘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조세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바람직한 아이디어인가 혹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 이런 얘기들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지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복지국가에서 가장 큰 세원은 사회보험료입니다. 어느 나라나. 사회보험료 역할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증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뭐 기초연금부터 해서 일반 재정 프로그램들, 공적 부조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부가가치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데 부가세가 이제 그 복지에 하시거나 뭐 그런 쪽에서는 이게 역진적인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 유럽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돈을 일단 혹은 조금 역진적이라도 걷어서 쓰면은 이 나가는 거는 가난한 사람, 실업자, 은퇴자든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이제 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복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다음에 부가세라는 것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는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영자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0.5%포인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인데 이거를 11%포인트로 올리게 되면 8조 내지 9조가 더 거치죠, 1년에. 10% 됐는데 11% 됐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크게 조세 저항을 하진 않아요. 부가세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중립적인 세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필요한 재원은 좀 부가세랑 사회보험료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은퇴자가,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걷기 힘든 게 재산세 쪽이어서 추가적으로 많이 늘리기가 어려운, 그리고 워낙 세원도 사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남는 게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어떤 것보다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뭐 2%다 그러면은 자연으로 소득세 세수는 한 4%뭐 이렇게 5%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두면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할 경우에 반드시 국토보유세 같은 걸로 해야 되느냐, 부가세로 하면 안 되냐. 부가세가 훨씬 갈등적이죠. 그러니까 갈등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위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부가세 때문에 정권 많이 넘어갔죠. 일본에서도 뭐 몇 차례 그랬고, 세금을 뭘로 보느냐에 대한 약간 시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거둘 거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뭐냐.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액수 자체도 소득보다는 훨씬 차이가 적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걷는 게, 그걸로 우리가 재원을 잘 확보할 수 있냐. 오히려 이제 소득세가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은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이걸 그 부가세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사실 되게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소비를 얼마 하는지를 알아야만 그걸 계산해서 내가 받을 기본소득과 이거 비교하면서 막 예측하면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소득세에 비해서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기본소득의 효과, 효율, 기본소득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이렇게 소득 보장이 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가 완전히 보장된 시스템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뭐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동화된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일을 하고, 또는 이제 타인을 돌본다든지 이런 이 공동체 활동을 주요한 일로 하고, 많은 특히 이제 고령자들의 경우에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로 가는데, 지금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걸 본격적으로 대비할 정도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도입하지 않으면은 기존의 제도들이 계속 기존의 옛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입해두지 않으면은 도입을 영영 못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뭐 사회보험이라든지 뭐 몇 가지 사회보장제도 새로 도입되고 있는 것들이 일단 강화되고 나면 바꾸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생겨서, 저는 약하게라도 도입을 해놔야 나중에 이렇게 복지국가 체제를 완전히 시켜야 될 필요가 생길 때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양 생각합니다. 교수님하고의 이 논쟁 구도가 아주 첨예해지는 것 같은데요.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면 기본소득에 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기본소득이 강화되면 사회보장이 못 될까봐 네. 반대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럼 기존의 사회보장은 뭐예요? 기존의 사회보장은 생계보장, 소득보장 하는 거 아닌가요? 생계보장과 소득보장을 하는데 저는 네. 충분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볼 때 이렇게 고용이 약간 예전 고용하고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면 작동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보장이 이제 변하는 사회에 이제 맞춰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위험에 빠진 사람, 생계보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타겟팅했을 때 훨씬 제대로 된 생계보장을 할 수 있는 거가 기존의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이게 잘 못한다고 하면서 10만 원짜리로 쫙 다 깔자라는 게 이제 효과성이 좀 확실히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기본소득으로 소득보장이 될까? 뭐 되게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생애주기로 해서 뭐 계속 받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생애주기별로 사람들의 위험도가 다 다르고 필요한 액수도 다 다릅니다. 소득계층별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의
실업 확률이라든지 소득이 낮을 확률이 평생에 가서 높지. 중상위 계층, 중산층 이상은 그 위험, 소득이 떨어지거나 뭐 할 확률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정액을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소득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죠. 사회보장 제도에서 가져가는 게 낫고, 사회보험이 됐든 일반 재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됐든 이거는 수재민에게, 실업자에게, 저소득자에게 타겟팅해서 들어가니까 좀 두껍게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근데 이거를 수재민이 아닌데 전체에게,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은 사람한테도 전체에게 주다 보면 n분의 1에서 이게 쬐끄맣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소득보장, 생계보장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미래에 진짜 일자리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 사실 그때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한다면 기본소득 기금을 쌓아두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미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해서 미래 일자리가 불안정하니까 안정된 사람, 돈 있는 사람까지 해서 지금부터 돈을 나눠주면 미래에 대비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리고 워낙 또 이게 기본소득이 돈을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60조, 100조 막 이렇게 막 들어가는 해서 사회보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 한마디로. 미래를 보더라도 미래에 가서 그때 가면 사실 기본소득이 일자리 없을 때 준다라고 한다면 그게 실업수당이거든요. 그때 가서 해도 된다. 현금 프로그램은 인프라 깔 필요도 없어요. 요번에 법안 통과하면 그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필요 전혀 없다.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서 좀 한번. 현실이라는 그 장애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흔히 얘기하지만 인구 노령화가 돼서 우리 지금 부채 비율 금방 70%거든요. 지금 가계부채. 재정 적재품의 한계가 점점 올 거고,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기는 지출 요구가 많아요. 노동자 리트레이닝 해야 되죠. 목적성 복지 프로그램 수요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완전 복지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복지와 생산성 향상이 결합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이렇게 재정 적자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목적성 프로그램의 필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재원을 쓸 여유가 있는가, 이 얘기거든요. 제가 꿈은 굉장히 동의해요. 그게 아무리 컨디셔널이 딱딱 찍어서 준다고 그래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소득은 받을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그 시대 시민적인 자긍심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막 가서 동사무소에서 증명해야지 돈을 받는 사회는 다른 사회입니다. 그래서 꿈은 동원하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음대로 조세개혁하고 있고 증세할 수 있으면 기본소득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재원의 그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날카롭게 저소득자한테 혜택을 집중하는 게 그게 가장 그 현실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자존심 산성의 문제는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점점 극복할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각지대 없을.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 노동을 하는 사람한테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느냐 아니냐인데, 구별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 그 공급 저하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증거에 개인해서 근로소득 그 장려제도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본소득을 밑에서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재원 문제, 이게. 두껍게 밑에 쫙 깔아서 중산주 깔아주면 어마어마한 많이 돈 들거든요. 재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저소득층에 날카롭게 집중하고, 제가 만약에 설계하라고 그러면 근로소득 장려제도 중심으로 가는 게 지금 일단은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굉장히 이상한 세대가 와가지고 국민의 반이 실업자가 되면 그런 세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더라도.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그래서 물꼬를 지금 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런 거는 좀 그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예. 예. 이원재 대표님, 오늘 이게 지금 토론의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기본소득을 옹호하시는 분이 어느 논쟁에서나 이제 그걸 주장하는 분이
비판에 대해서 계속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제가 너무 반론을 이렇게 다 막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미래의 주세요. 꿈을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즉각적으로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분명했던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실업수당을 받거나 또는 조금 더 가서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생계급여를 받았을 때 사람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나 이번에 생계급여 좀 받았는데 이걸로 좀 컴퓨터 좀 바꿔가지고 좋은 걸로 바꿔서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런 거 없거든요. 다 숨깁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그랬다는 거를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10년 지나가지고 내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생계급여 무슨 복지제도 혜택을 받아서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 내가 10년 동안 묻어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 국민 나눠주니까 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단 있어요. 이거는 액수가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이 나는 똑같다. 같은 사람이다. 연대성. 네. 그건 이제 즉각적인 효과가 다른 이제 소득 보장 제도에 비해서 그건 충분히 연대성을 강화시킨다. 작더라도 그런 효과는 굉장히, 그게 말하자면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사회 통합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즉각적으로 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소득 재분배입니다. 만약에 기존의 세제를 안 건드리고 이제 아까 논의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더 걷거나 세금을, 아니면 어쩌다가 조금 올해처럼 막 세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그럴 때 많이 썼다가 국채 발행했다 막 이러면서 유연하게 해서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제라도 도입을 하면 사실은 별도 행정 비용이 즉각적으로 증대되는 효과가 사실상 없이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굉장히 강화돼요. 어쨌든 누진 세대제 이 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했던 거긴 합니다만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도 있어요. 저희가 2019년에 그 전전해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소득 첨분위 자료를 가지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이제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걸 정비가 상당 부분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보면은 진위계수도 굉장히 이제 개선되고 불평등이 개선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때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격차가 벌어질 걸로 모든 사람이 예상하고 있을 때 상당히 이게 완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게 5만 원, 10만 원이 무슨 완화를 해주냐, 20만 원, 30만 원 해도 무슨 완화를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이게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완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연대감 좀 강화하고 소득 격차는 어쨌든 완화하는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하면 당연히 소득제면 나죠. 조세효과 때문에 아는 겁니다. 소득 활동하는 사람, 부자나 저소득자는 똑같은 액수를 받으니까 여기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기가 지칠 사이드에서 소득재분배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으면 그건 조세효과일 뿐이고 그 조세효과는 기존의 복지급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경제가 어렵고 뭐뭐 할 때 사회보장이 강화되면은 지금보다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식으로 전 국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거다라는 거고, 연대라는 것, 상부상조 연대라는 것은 나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낸 세금이든 보험료든 어떤 사회적인 부가 가장 최소화 어려운